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휴전이 시작됐습니다. 후속 조치도 진행되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이게 종전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많습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후속 조치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중국발 소액 소포의 관세를 낮추고 중국은 보잉 항공기 인수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분위기를 보면은 미국에 비해서 중국은 상대적으로 좀 여유로워 보여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협상 결과를 보면 사실 중국이 많은 것을 얻어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 저도 그런 평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판정승이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요, 전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서 사실 유일하게 미국의 그 상호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서 보복 관세도 부과하고 그다음에 히토류 수출 통제 조치까지 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한 유일한 국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다른 국가들하고 동일하게 90일 동안 상호 관세를 유예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주 큰 폭의 시장의 예상을 초과할 정도로 큰 폭의 관세 인하를 한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반면에 중국이 양보한 것이라고 하면요. 사실상 미국과 협상을 지속하겠다라는 것 말고는 크게 양보한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결국은 중간 선거, 내년 11월로 예정된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국내 여론도 안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히토류에 대해서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첨단 산업이 올스톱될 위기에 처하니까 좀 시간에 쫓기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중국과의 협상을 더 간절하게 원했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 드러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도 그 점에 이끌려서 이 협상의 자리에 나왔을 텐데 중국이 정말 히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풀까요? 예, 저는 그래서 지금 이 히토류 문제는 중국이 이번에도 자신들이 미국과 가지고 있는 협상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협상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무기다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요. 미국의 협상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이고 마지막까지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다. 그래서 이 통제 조치 해제는 최후의 순간까지 끌고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상무부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도 미중 공동 성명이 발표하자마자 1시간도 안 돼서 히토류를 포함한 전략광물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회의를 열어서요. 전략광물 채굴, 가공, 판매, 수출까지 통제를 오히려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중히토류 같은 경우는 중국이 그 매장량 상당수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갖다 가공하는 기술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얀마가 중국 다음으로 많이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데 미얀마의 광산 채굴권까지 중국이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 이외에 다른 곳으로 이 수입처를 대체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요. 이것을 자신들의 협상의 무기로 최후의 순간까지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역시 중국의 최대 경쟁력은 원자재 경쟁력이니까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미국의 기업들도 한숨을 돌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사재기하는 그런 현상들이 감지가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90일이라는 유예 기간이 끝났지만 90일 안에 협상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기에는 너무나 짧기 때문에 90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90일 안에 충분히 많은 재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사재기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90일 안에 기존에 쌓아있던 중간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사들이는 것과 동시에 90일 이후에 있을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생산 기지를 갖다가 중국 이외에 동남아시아 같은 곳으로 이전하고 있는 것도 병행하고 있는 이런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불확실성은 여전한 모습인데 이런 가운데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락가락 관세 정책에도 둔화를 한 건데 이유가 뭘까요? 예,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관세 정책의 영향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에 본격적으로 아직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가격 인상이 될 것이다. 관세 조치로 인해서 이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요. 그것에 앞서서 재고를 사전에 선구매를 해서 대량 비축을 했기 때문에 이번 4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에는 이 관세 정책의 효과가 아직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요. 5월이랑 6월에부터 본격적으로 관세 인상의 효과가 반영이 될 것이지만 이 물가지수 상승률은 시장의 전망보다는 좀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또 예, 했기 예, 때문에요. 좀 서서히 완만하게 상승할 가능성도 아직 크다 이렇게 네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월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 같은 경우는 2.3% 상승을 해가지고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보다도 낮을 뿐만 아니라 무려 그 2021년 2월 좀 4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 역시 2.8%로 시장의 전망치하고 부합된 수준이라서 이번에 물가지수 상승률만 놓고 보면 역시 물가는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를 예, 예. 보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착시가 있는데 워낙 비상식적으로 높았던 관세가 낮아진 거라서 많이 낮춘 것 같지만 여전히 대단히 높은 관세율이라는 거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 일단은 투심 같은 것들이 그대로 유지가 된 분위기고요.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어제 원달러 환율 하루 만에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거든요. 이 달러가 강세를 보인 건데 이 이유는 뭘까요? 예, 가장 큰 이유는 이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이 휴전 상태, 90일간 예. 휴전 상태에 접어들고요. 그다음에 90일 동안의 협상을 지속하겠다라는 것이 발표된 것이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을 갖다가 상당히 큰 폭으로 낮췄다라는 것을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인 것이 그 주 이유가 되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빠르면 이번 주 주말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까지 예고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네. 양국의 정상이 통화를 하게 되면요. 그 전에 상당 부분 이제 세부에서 실무자들 간의 협의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된 상황에서 통화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국내에서 개최될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좀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들이 또 만나가지고 세부적인 협의사항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예측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여가지고 다시 그동안에 상당 기간 하락을 했던 달러와 가치가 급등을 하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형상도 강화돼가지고요. 이제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 시장으로도 투자 자금이 들어가가지고 특히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가 급등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약달러를 선호를 하는데 본인이 원하는 대로는 잘 안 되네요. 국내 소식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지금 국내에서 금융회사 중에 제일 좀 문제가 되는 곳, MG손해보험인데요. 매각 여러 차례 하려고 그러고 최근에 메리츠화재랑도 계약을 했었는데 결국엔 철회를 했어요. 결국에는 금융당국이 가교보험사 설립 절차에 들어간다. 가교보험사가 뭡니까? 예, 가교보험사 사실상 임시회사를 설립을 하는 것이죠. 사실 3차례나 공개 매각을 시도했는데 유찰이 돼가지고요. 2023년 12월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메리츠 화재를 선정을 했지만 메리츠 화재마저 결국은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 가교보험사라는 임시회사를 설립을 해서 MG손해보험의 기존 계약을 인수하고요. 추후 다른 보험사가 이 계약을 재인수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기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 때에도요. 가교저축은행을 설립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가교보험사가 서로 전환될 경우에는요. 신규 영업행위가 전면 중단되고 기존 계약 유지를 위한 제한적인 업무만 수행 가능하기 때문에요. 유지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MG 손해보험 입장에서는 사실 뭐 영업행위가 제한되다 보니까 수익성 전망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금융당국이 가교보험사 카드를 꺼내든 건 결국 가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었을 텐데 뭐 가입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절차에 돌입한 게 한숨 돌렸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아직 좀 불안한 상황입니까? 사실 뭐 불안한 상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예금보험공사가 자산과 부채를 임시로 관리를 하다가요. 대형 손보사로 계약을 넘기거나 제3자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존 보험료나 보험금 등은 그대로 승계됩니다. 그렇지만 이전되는 다른 보험사와 상품 구조가 같지는 않아서 기존 계약 내용대로 보장받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의문이기 때문에 사실 125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은 여전히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도 이게 잘 매각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청산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불안감은 감출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메리츠 화재 때 인수 포기가 됐던 것도 고용 안정성이랑 직접 연관이 돼 있어요. MZ손보 임직원들의 고용 승계 이게 문제인데 노조 측에서는 가교보험사 전환에 반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예,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이번에 가교보험사로 전환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적인 기존 계약 유지를 위한 제한적인 업무만 수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그 적극적인 신규 영업 행위가 전면 중단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수익성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새로운 인수자를 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고요. 어떤 기업체가 나타나서 인수를 하게 돼도 사실 수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뭐 대규모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점점 더 그동안의 인수를 막는 요건이 됐던 인력 감축이라든지 구조조정은 점점 더 대규모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업직원도 많이 줄이게 될 테고요. 그렇죠. 고용 승계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금융당국에서 그동안에 세 차례나 유찰이 됐고 메리츠 화재에서도 역시 인수를 좀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봐서 결국 포기한 단계에 이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가교보험사로 전환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희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로요. 어제 저희 YTN이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디올 해킹 사고 소식인데요. 지난 1월 말에 고객 데이터가 유출이 됐는데 이달 초에서야 안내문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럼 넉 달 동안 이 해킹 자체를 몰랐다는 건데 경제적인 책임은 없는 겁니까? 예, 당연히 이 책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기업체들은 고객의 데이터가 앞으로 이 AI 산업이 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정보거든요. 고객의 데이터가 원유만큼 중요한 자원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지키는데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끊임없이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임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객의 데이터를 소홀히 관리를 해가지고 이 제3자가 고객들의 데이터에 접근을 해서 이름,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같은 것, 그다음에 고객들의 이 소비 패턴 관련된 데이터들에 접근을 해서 이걸 유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접근했다는 사실만 가지고서 봐도 이 책임을 소홀히 관리한 책임을 갖다가 당연히 비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책임들을 피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갖다가 발견을 하면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요. 해킹 사실을 인지한 후 24시간 내 과기부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아까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 기간 지난 다음에 실제로 얘네들이 발견을 하고 이쪽에서 발견을 디올 측에서 발견을 하고 24시간 이내에 이 법에 따라서 신고를 한 게 맞는지 사전에 인지를 하고 상당 기간 숨기다가 신고를 한 게 아닌지는 뭔가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올 측에서는 은행이나 신용카드 등 민감한 금융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금융정보에 대한 유출 여부 역시 또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한번 알아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도의적인, 경제적인 또 거기에 더해서 법적인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SK텔레콤이 이어서 각종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서 많이 불안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빨리 신속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다양한 경제 이슈들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